좋은 동료들과 함께해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함께하는 팀을 보면 해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2년, 13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느라. 선릉 디캠프에서 만났던. 맞아요. 선릉 디캠프에서 열심히 헛슬할 때 만났었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었었던 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신 지금의 이제 운영하고 계신 누리라운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대표님이 갖고 계셨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초대를 보내드렸는데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라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었는데, 저희도 마침 저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내부적으로도 콘텐츠 고민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좀 다음 도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저는 누리 라운지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한번 누리 라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리 라운지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유는 한 소셜미디어가 이제 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 동안 사실 뭐 MCN이나 뭐 크리에이터들을 인플루엔서라고 부르면서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되게 다양한 호칭들도 있었고 비즈니스 모델들도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마땅한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동일한 관심사와 비슷한 영역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이익에 맞물려 있는 개념을 떠올릴 때 커뮤니티란 말 외에는 사실 잘 안 떠올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13,000명 이상 저희 커뮤니티 가입도 있으시고, 올해 6월 달에 북미 커뮤니티를 열었는데 틱톡 중심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한 3만 명 이상 지금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제 일본 커뮤니티를 오픈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멤버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한국의 문화적 코드를 좋아하는, 예를 들면 K-뷰티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푸드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저희 풀에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분들과 해외를 진출하고 싶은 한국 기업들을 연결하는 지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좀 교집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가 화장품에 국한된 거는 아닌 거네요. 네. 여러 가지 상품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화장품이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죠. 저는 뷰티 산업이 엔터테인먼트적 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화로서의 특성상 마케팅비를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뷰티의 콜라보레이션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를 만들 때부터 코리아 투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회사에 넣어놨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회사의 정체성을 정해놨고, 그걸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누리라운지라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접합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서 K-뷰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K-뷰티를 인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인프라에 많은 또 산업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처음 만났을 이제 10여 년 전에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가 거의 한국 기업들이 북미에 제품을 팔 수 있는 거의 첫 지점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은 해외 진출한다 그러면 한류라는 지점도 중국과 일본 말고는 없었고요. 동남아 일부 국가들. 그럼 오히려 우리가 뭐 유럽에 있는 제품들을 수입해 와서 이거 북유럽산 뭐다 그러면 막 열광하고, 뭐 미국산 뭐다 그러면 막 열광하고 이랬던 시기였는데, 몇 년이 안 된 것 같죠? 북미 시장에 이제 뭔가 엔터 요소부터 뷰티와 푸드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가기 시작을 한 게, 저희가 시작했을 때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시작점이었고 굉장히 척박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막 척박 환경에서 뭐 페이스북 광고 해보고, 그쵸. 아마존 광고 해보고, 유튜브 채널 만드시고, 맞아. 막 이렇게 됐었었죠.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비교했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됐었나요? 저는 전혀 안 됐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작은 나라에 만들어지고 있는 뭐 컨텐츠나 내지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한다? 그 당시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이게 이미 벌어졌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냐라고 하면은 바랬지만 몰랐다. 바라긴 했죠. 무고보다 바랬죠. 네, 무고보다 바랬죠. 맞아요. 근데 네. 몰랐죠. 사실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이제 K뷰티에 대해서 뉴스로만 접하기는 하지만 매각 이야기나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단위가 너무 다른 거죠. 큰 금액의 매각이 된다라는 뜻은 그 이상의 밸류를 보고 인수를 한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뷰티 업계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K뷰티를 소비하는 유저 집단의 어떤 특정 모수가 이제 충분히 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화장품 수출액이 15조 정도 돼요. 한 15조. 13조, 네, 15조 정도 되는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말 네. 어바웃으로 그냥 네. 이해하기 좋게끔 계산을 해드리면 수출가액이 그렇다 보니까 한 3배수, 4배수 정도 되는 금액이 소비자가액으로 판매된다고 저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40조에서 50조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선진국 기준으로 1년에 화장품을 소비하는 그 여성들의 소비액이 400불에서 500불 사이거든요. 그 말은 그냥 이거를 퉁 쳐서 나누면 네. 1억 명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1억 명이 넘는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1년에 한국 제품만 300불, 400불씩 사는 사람들이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K뷰티, 한국에서 만들어진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인구가 억 단위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소비를 자를 배우지로 두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더 크고,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뷰티 인구들 중에 이건 또 작은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대기업들 인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로레알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회사 이름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에스티로더나. 네, 에스티로더나 그 뭐. 둘 중에 한국 시장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쪽은 혹시 있나요 따로? 갑자기 또 궁금해서. 사실은 한 5년 전, 네. 10년 전 그 사이에 한 2015년도 그쯤에는 이제 중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중국에 진입해 있는 K뷰티 브랜드들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생리는 본인들이 계속해서 혁신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적 요소를 지니는 브랜드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제국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K뷰티 브랜드들이 그때 한 2015년 이후로 확 뜨면서 뭐 닥터자르트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막 조단위로 인수되는 일들이 생겼죠. 네. 근데 요즘 양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가격의 K뷰티 브랜드를 인수했다가 물론 이제 투자 수익이나 이런 걸 얻긴 하셨지만 그 다음에 점핑을 못 시키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브랜드 인수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미국이란 시장이 열리면서 자력으로 굉장한 규모를 달성하는 브랜드들이 인디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막 4, 5년 만에 매출액 4, 5천억 만들어내고 네. 밸류는 조단위가 가는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물론 제가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생길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특정 영역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 전 세계 뷰티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런 영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진짜 와 그렇게 해서 시작해갖고 막 몇 년 만에 막 몇 천억대 매출이 나오는 인디 브랜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진짜 놀랍네요. 네. 그리고 마진도 꽤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다트 검색해 보시면 네. 아마 웬만한 IT 회사 그치. 저기 갈아일 겁니다. 그런 소비재 브랜드가 네. 없는데 진짜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너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게 뷰티 쪽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쪽으로 넘어오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 그 결정이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식으로 고민해서 요거를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대표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단독 창업은 처음이고 이제 공동 창업의 경험이 있었고 그 공동 창업을 그래도 좀 정말 건강한 경험, 어떻게 보면은 나름 성공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창업을 한다는 결정 자체가 너무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25살 때 정말 운이 좋게 이제 좋은 팀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됐지만 10년을 하고 나니까 체력적으로도 고갈돼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고갈돼 있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데에 대한 동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동기를 저는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그 호기심에서 찾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K뷰티가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과정과 뭐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과정에서 이 기조가 더 갈 텐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과 그런 지식들을 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니까 그런 K뷰티가 확장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경험적 프로세스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터들이 그 기여한 영역들과 이들의 생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조합해서 한번 그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산업을 많이 도와줘 보자. 혹은 우리도 그걸 통해서 기회를 얻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배경에는 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어릴 때는 사실 일본 문화가 지금의 K컬처의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모바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 문화가 지금 굉장히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희 차례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문화나 브랜드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들이 사실은 10대, 20대 때 K-팝, 그러니까 J-팝이나 일본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미국 영화나 뭐 홍콩 영화 이런 거 다 보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코드를 흡수한 사람들이 이거를 멜팅 시켜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서가 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초 때는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K-팝을 소비하면서 그치, 또 누군가가 녹여내서 녹여내서 크리에이티브를 막 습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제작자들은 나이가 우리나라는 계속 들고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한테 온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시장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 예. 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구나. 이게 그러면은 딱 지금 타이밍이 딱 적기라고 보셨었던 거네요. 네네네. 그 당시에 봤을 저는 때. 그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체감적으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네. 명동이나 강남 돌아다녀 보면 네. 그 외국인 여성과 데이트하는 한국 남자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맞아요. 많이 신기하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외국인 남성과 연애하는 한국인 여성들이 좀 더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적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이게 되게 혼재돼 있고 이제 한국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외국인 분들이 한국이 좋아가지고 이제 살려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뉴욕에서도 행사를 했지만 뭐 K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자리에 건물을 막 뺑 둘러서 줄을 서가지고 그러니까. 막 기다리고 했던 일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 때 아닌가? 맞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실제로 액션으로 옮겨서 창업을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도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연 누리라운지를 딱 오케이 이거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 6월에 회사를 차렸는데 네. 피보팅을 2번 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뷰티를 해봤으니까 뷰티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세계로 내보내는 일을 해보자. 예를 들면 대표님 옛날에 아동복 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아동복 회사도 많이 만났고 네. 주얼리 회사, 패션 회사, 직접 브랜드 낼 생각도 해보고 뭐 거기다 소품들 다 건드려봤는데 와 웬걸 코로나가 터지네요. 아 맞다. 왜냐면 네, 라이프 네. 스타일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2년쯤 전에 미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거나
네.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 콕 박히는 그 코로나 시기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했으면 좋은 시기였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준비 과정에 코로나가 터졌고 네. 그거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기적인 그 요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해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은 종료를 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 크로스보더 커머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쇼피파이를 제작 대행해드리고 이제 크로스보더 마케팅 해드리는 대행 사업을 잠깐 했었어요. 그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거는 네. 이제 말 안 하니까. 그쵸. 아주 짧게 했었는데 네. 근데 그럴 때 좀 현타 아닌 현타를 맞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직접 브랜드와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 남의 걸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즐겁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6개월인가 좀 유지하다가 잠깐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커뮤니티의 개념을 떠올렸고 그러면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 이들과 협업해야 되는 기업들도 계속 존재하고 그럼 누군가는 이들 사이를 중개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플랫폼은 못하는 거죠. 소셜미디어 플랫폼. 왜냐면은 그쪽은 좀 중립적인 역할이어야 되니까. 그럼 그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밸류를 산정하고 그 친구들을 뭔가 좀 더 협업하기 좋게끔 가공해주는 역할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앞서서 1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 700명을 만났어요. 1년 동안 700명을 만나신 거예요? 만났어요. 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피지컬리 다 만났다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코어 멤버들이 뭐 이렇게 1대1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네. 같이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1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을 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700명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걔는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뭐가 필요한지 좀 분석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들을 이제 저희 제품에 다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과정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나보고 나니까 이들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속성은 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반대쪽 상황에 네, 그럼 이제 계셨으니까. 양쪽의 수요를 어떻게 이걸 연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었던 대로 이제 두 사이드, 그러니까 그 기업 쪽 사이드에 원래 계셨었고 거기에 계셨을 때 아마 크리에이터들이랑도 일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그때 생각해서 지금의 누리라운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좀 디자인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어떠한 배경으로 좀 디자인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저 크리에이터의 실제로 파급력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돈 쓰면서도.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축적해서 움직이실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다르지 않을까. 네.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마케팅, 특히나 해외 진출하기 위한 마케팅에서는 그 컨텐츠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고. 근데 어떤 기업도 그러니까 정말 상위 0.00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인하우스에서 그 기업의 확장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와 모든 어떤 메시징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인플루엔서를 활용하는 쪽은 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런 플랫폼 광고를 태운다는 거는 그 광고를 사용하기 위한 소재를 제작하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건 얼마든지 내부에서 할 수 있고 그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니까 예산을 잘 태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은 이 모든 크리에이터는 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거를 인하우스에서 돌리는 일을 많은 기업이 시도하시는데 ROI가 사실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자동화까지는 아니어도 좀 편리하게 하거나 어떤 기준을 잡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할 수 있는 그 섹터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MCN이란 개념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MCN의 시작이 좀 그런 것들을 중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MCN이 네. 처음 얘기가 나온 게 2014년, 15년 그쵸. 네, 그 정도죠. 그 당시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그 LA 비드콘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기억해 보면 아시겠지만 메이커 스튜디오나 네. 뭐 시니마나 막 이런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막
막 수천억 대 투자를 받으면서 MCN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원래 MCN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유튜브가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얘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중간자적 역할로 관리를 해달라라고 만들었던 게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 MCN이었고 그런 이제 이 MCN들을 이제 약간 연예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도 받고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MCN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다른 프로덕션이나 연예계처럼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데 사실은 그런 매니지먼트 기능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그게 한두 명이서 그냥 제작해가지고 그쵸. 핸드폰으로 찍어서 수십만 수백만 뷰를 만드는 사람들을 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면서 이제 MCN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메가급 크리에이터들한테 계약금 막 많이 주면서 결국은 돈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구글도 MCN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그러네요. 너 어디도 MCN 얘기를 안 쓰는데 저는 유독 한국에만 MCN이 존재해요. 아직까지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아예 얘기를 아예 얘기를 안 하죠. 그냥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더 네네. 퉁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네. 드네요. 맞아요, 진짜. 그 실제로 그 MCN의 어떤 그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누리 라운지를 시작하시면서 그 크리에이터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상황에서도 진행을 해보셨으니까 이거를 시작했을 때 사실 시장 테스트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실제적으로 첫 번째 시장 테스트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 핏은 좀 어떻게 찾은 거로 보여주셨는지. 일단 저희는 그 시장 테스트를 한국에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 일본, 뭐 유럽, 동남아 진짜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그 국가에 가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 그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되게 많이 들고 물류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고요. 뭐 현지의 어떤 언어나 이런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인력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그 국가에 진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찾는 일도 사실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이제 로컬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규합해서 협업해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국에 살고 있는 그 러시아어를 쓰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진짜 수백 명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과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시장에 기회가 좀 열렸었거든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물건을 다 빼면서 생활 필수재들의 재고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틈타서 많이 진출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 마케팅 해야 되는 방법을 몰랐던 기업들이 저희한테 러시아어를 쓰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 분 한 분 찾아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뭐 자기들 컨텐츠 뭐 번역가도 찾아보고 뭐 대규모 시딩도 해보고 뭐 오프라인 모임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때 좀 한번 테스트를 빡세게 봤고요. 그게 예상치 못했네요. 실제로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거의 다 문이 닫혔다고 생각을 하고 다 빼는 시점에 그게 또 어느 나라한테 또 기회가 있었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도 닫혔었고 코로나라서 이동도 불편했고 했는데 이제 한국의 러시아계나 CIS 국가들에서 오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많이 합류하셨었고 러시아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의 수요가 존재할 때 여기서 저희가 좀 작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테스트를 금액을 좀 받고 했었었나요? 그럼요. 그래요? 다 돈 받고 그러면은 테스트까지 다 했었었던 근데 이제 충분한 돈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당연히 수익 구간의 매출을 내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전 기업의 생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충분히 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주는 보상으로서의 어떤 현물 지원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 교환의 기능을 지니는 어떤 협력들도 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성과를 담보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운 좋게 당첨이 돼서 이제 그 지원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봤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2022년부터 2023년 넘어가는 시기였고 네.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음, 네, 왜냐면은 이제 사업의 가설은 있고 될 거는 같은데 뭔가 딱 보여줄 만한 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맞아. 막 투자자분들은 믿는다곤 하는데 눈빛은 불안하고 그런 거 있죠. 그쵸, 그쵸. 예, 예. 저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쵸. 테스트를 해봐야 뭐 숫자가 뭐 나야 나와야지 아니까. 나오니까. 예, 예. 예. 그 당시 팀원은 몇 명 정도였었나요? 한 10명에서 12명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10명에서 12명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본 사업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네. 제가 이제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컨설팅. 월급 같은 거. 당연히 못 가져가고 예, 예. 뭐 컨설팅해서 번 돈 그쵸. 월급 주고 많이 했죠. 다들 비슷하구나. 저도 이커머스 그때 갑자기 코로나 터졌을 때 다른 회사들이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제 국내 쪽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얼마 받고 컨설팅 도와드리고 받아서 넣고 받아서 넣고 다 비슷하구나. 다 비슷하죠. 어쩔 수 없죠. 맞아요. 이제 시장 테스트를 러시아 시장에 한 어떤 그래도 결과물이 나왔었으니까 이제 이 마켓 테스트 한 숫자를 갖고 스케일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떤 식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을 좀 드라이브를 거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승부를 걸었고요. 하나는 뷰티 산업과 연결하는 거였어요. 사실 뷰티 산업과 연결하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좀 민감한 주제였죠. 제가 뷰티 산업을 했었고 그쪽에 네트워크가 많지만 제가 이제 뷰티라는 카드를 딱 꺼내드는 순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좀 그러네요. 이제 네. 뭐 제 체면이 깎일 수도 있고 사실 미안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산업과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일에서 좀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작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걸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 자연스럽게 이제 K뷰티랑의 연계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제 1마켓이 어디냐? 그럼 미국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미국으로 확장해야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방향이 그때 확실히 성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베팅을 올 초에 이제 했고요. 그게 올해 초인가요? 네네네. 와, 얼마 그러니까 이제 안 됐네요. 뷰티랑 결합하는 건 작년 2, 3분기였는데 여전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연결을 만드는 일에서는 네. 저희가 좀 강점을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뷰티 기업들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컨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나 조금 더 스케일러블하게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저한테 이제 협업을 요청해 주셔서 잘 또 가설 검증을 하다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네. 이제 북미 커뮤니티를 딱 열었어요. 네, 현재 3만 명 정도 가입돼 있으신데 저희 서비스 가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 진출 지역 모바일 번호 인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입해서 버리파이드 멤버가 되려면 사실 소셜미디어 어수를 다 연결해야 돼요. 아예 연결을 시켜버려야 돼요? 연결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정식 멤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네. 근데 그렇게 네. 연결된 분이 25,000명이다. 우와. 그 누리라운지 웹사이트에 그렇게 저희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에. 앱에. 네. 와.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 딱 올해 이제 6월 한 2주차 정도에 오픈을 했는데 하루 가입자가 막 7,800명씩. 그게 그래서 어디서 터진 건가요? 이제 당연히 광고도 했죠. 당연히 네, 광고도 했는데 그 하나 되게 주요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미국에 구독자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분들한테 누리라운지 US 커뮤니티가 오픈한다는 소식을 알려줘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네. 컨텐츠가 300개인가 나온 거예요. 우와. 그럼 저희는 당연히 그 컨텐츠 300개가 어떤 분은 뭐 조회수 10개도 안 나오고 어떤 분은 그쵸. 막 몇만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의 US 커뮤니티 오픈 소식이 다 공개가 되니까 일단 오가닉하게 들어오는 수치가 생기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보고 뭐 그분의 어떤 컨텐츠를 스파크헤드를 건다든가 아니면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뭐 다른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한 2-3달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 모수가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어떤 효용성일 수도 있고 그거 하는데 사실은 뭐 대단한 돈이 된 건 아니에요. 그쵸. 네. 이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카테고리의 어떤 쏠림 형상들 같은 것들이 있나요?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뭐 뷰티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라든가. 네, 당연히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뷰티도 그렇고 패션, 뭐 케이팝, 뭐 그리고 여행 이런 쪽을 다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결국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산업을 얼마나 잘 이해해서 그 산업에 효용성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그 자기들 컨텐츠를 만드느냐인데 이거는 학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이 하는 팟캐스트는 아마 막 패션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거나 하면은 재미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뭔가 기업이나 이런 그런 스타트업 정신 이런 거 관심 있는 분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컨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경향성이 계속 생기는데 근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구독자들이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계속 경향성 있게 만들어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루엔서랑 크리에이터를 제가 구분하는 이유인데요. 네. 인플루엔서 분들 중에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막 밈을 해가지고 막 유명하고 이런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기업의 전환, 기업에 필요한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전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전환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을 얼마나 잘 분류해서 이제 뷰티라면 뷰티, 패션이라면 패션 이렇게 이제 연결을 잘 시켜놓느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인플루언서랑 크리에이터를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전 지금까지는 못 해보긴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중에 영향력을 많이 가진 인플루엔서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인플루엔서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쵸. 다 인플루엔서야.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거든요. 네. 네. 내가 컨텐츠를 좋아하는 주제나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면 크리에이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이게 왜 떠라고 하는 주제 컨텐츠가 갑자기 영향력을 갖기도 하고 그쵸. 뭐 요러는 시기다 보니까 저는 좀 더 크리에이터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쵸. 네.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유입된 크리에이터 분들이 결국에는 이 기대 심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게 딱 있을 텐데 이게 결국 기업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크리에이터도 만족시켜야 되는 투사이드 비즈니스일 네네네. 텐데 이게 대표님께서는 좀 어디 쪽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성장을 하신 케이스인가요? 저는 사실 좀 더 크리에이터 사이드죠. 네. 왜냐하면 기업 쪽의 수요에 집중을 하게 되면 크리에이터들을 편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업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은 그 마케팅 담당자가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메가급 크리에이터를 뭐 콘텐츠 하나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2만 불이라고 하면 그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누가 땅땅땅 이거는 2만 불이야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개인 간 거래에 가까운 가격이다 보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을 써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진짜로 우리 기업한테 필요한 크리에이터 마케팅이 뭔지를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되게 많은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되게 많은 데이터를 보려면 이제 이쪽 생리를 모르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 저희가 보고 싶은 데이터에 기업을 활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희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은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크리에이터 사이드의 수요에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익금이 가장 큰가요? 그럼요. 그쵸? 명확하게 보상입니다. 명확한 보상입니다. 네, 명확하게 보상이 1순위고요. 네. 제가 이제 700명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서비스의 핵심 가치 3가지를 정했는데 하나가 보상이고 공정한 보상, 두 번째가 성장이에요. 3번째가 이제 교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근데 대표님도 이 팟캐스트를 찍으려면 이 스튜디오 있어야 되고 장비 사야 되고 이렇게 그쵸. 촬영하시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다른 인컴 소스가 있으시니까 이걸 하시는 거고 그쵸. 아니면은 이거를 목표가 있으시니까 하시는 건데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거는 사실 되게 노곤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더라도 어떤 보상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떤 크리에이터, 메가급 크리에이터한테 연애 10억 벌게 해줄게, 20억 벌게 해줄게라는 접근은 안 해요. 하지만 너는 당신의 컨텐츠가 아직은 미약하고 당신의 컨텐츠 사이트가 적어도 월에 한 30만 원 정도는 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공정하다고 느끼세요. 내가 아직 작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면서 좀 작은 돈을 벌더라도 적어도 내가 다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면 괜찮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성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결국은 될 때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레벨까지 갈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쵸. 계속 네. 만들고 계속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런저런 스킬도 키워보고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꿈을 드랍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만들다 보면 뭐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성장의 전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약간 100% 공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작은 보상들과 기회들을 계속 얻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동력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면 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근데 세 번째 그 교류라는 측면은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해보셔도 알지만 그냥 편집실에서 네. 노트북 가지고 편집하다 보면 되게 외로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를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누리데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모임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한 100명 가까이 모아놓고서는 막 기업들이 스폰해서 파티해요.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피칭도 하고. 기업들이 가서 피칭도 하고 크리에이터들이 또 기업들이랑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네. 작년에 서울콘이라는 행사에서 저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행사도 같이 했는데 이제 외국인 크리에이터 300명이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님도 네. 그냥 지나가시다가 얘네 뭐야 하고 보시다가 인사 말씀까지 하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 사진도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행사를 올해 말에는 1000명 단위로 해요. 와. 한 1500명 정도 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뉴욕에서도 하고 도쿄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교류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들을 이제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말씀하셔서 세 가지 보상, 성장, 교류 이 세 가지 다 크리에이터용이네요. 진짜 보니까 네. 다 여기에 집중하도록 아예 다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근데 기업들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걸 왜 크리에이터들 풀을 많이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뷰티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 MJ라는 네. 크리에이터가 신성처럼 딱 떠올랐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자기 시장 가격을 몰라요. 그러면 MJ라는 크리에이터가 막 갑자기 메이크업한 영상으로 엄청 유명해졌는데 구독자 해봤자 3만 명? 뭐 조회수 알고리즘 타서 터진 게 한 20만, 30만짜리 하나. 근데 어떤 기업이 갑자기 연락을 와가지고 혹시 우리 거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냐? 이제 MJ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1000불도 비싸다고 느껴지니까 500불 좀 해볼게요. 500불 주고 했어. 그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이 또 근데 또 이 기업은 또 웃긴 게 자기들이 500불 주고 이 크리에이터랑 협업했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기업은 이 컨텐츠 콜라보레이션 한 것만 보잖아요. 그럼 또 컨택을 해요.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얼마야? 얘가 이제 고민하시다가 저 한 2000불. 그치. 그러면 계속 올라요.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들한테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진짜 밸류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소수의 크리에이터가 너무 과한 버짓을 독점하는 일이 생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의 공정한 가치와 어떤 전환의 기대값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쓰고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안 쓸 수는 없는 그렇죠. 이게 계속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근데 이제 단일 기업이 이 모든 데이터 경험을 다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기업들은 그냥 하나의 경험들을 쌓는 건데 이 경험들이 한 크리에이터나 소수 크리에이터한테도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메가 크리에이터들이 그 예산을 독점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마이크로 크리에이터들한테 기회가 안 생겨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좀 분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 적정한 버짓은 이거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선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메가 크리에이터랑 막 5만 불, 10만 불짜리 캠페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메가 크리에이터랑 트래픽이 겹치는 소셜미디어에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오가닉한 노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뭐 연예인 광고 때리듯이 해버렸다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단계별로 오히려 좀 작은 규모의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적은 예산으로라도 노출을 많이 시켜놓고 나서 메가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나 저 제품 봤어 이러면서 사실은 구매를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전략들을 기업들이 스스로 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좀 더 작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마이크로 크리에이터들한테서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데이터들이 누리라운지가 이미 다 그 어스로 다 갖고 있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봤을 때는 이 크리에이터의 컨텐츠 퀄리티나 뭐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잦은 빈도로 컨텐츠 올리는지, 아니면 소셜블레이드 이런 걸로 그냥 계정 분석해봐가지고 어바웃으로 나오는 데이터 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리고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이 미디어 킷을 보내주면 뭐 내 그 지오그래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만 그것도 일방적 정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냐면 어떤 크리에이터가 30개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이 친구의 성실도는 어떻고 이 친구가 터트리는 어떤 컨텐츠 성공률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크롤링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는 계속 누적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밸류어블한 집단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규정해 나가고 있죠.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가 쫙 들어오고 그거를 어떻게 필터링해서 딱 벤토박스처럼 만들지가 네. 그래서 저희는 양 사이드에 뭘 고민하고 있냐면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오히려 오케이 그럼 너네들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프로세스와 너네들의 레퓨테이션 관리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인덱스를 짜고 있어요. 아직 이 친구들한테 공개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이걸 만들고 있고 그쵸. 이제 기업들한테는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그럼 이 친구랑 현재 단계의 이 친구랑의 적정한 협업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를 사실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만들어져야 6개월 전에는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됐는데 그 사이 엄청 커가지고 또 다른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작업들을 개별 기업에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도 없을 거고. 조차도 없을 거고. 그 개별 기업들이 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실 때 이게 성장하는 신성들을 좀 더 추천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더 성숙된? 저희는 다각도로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고객사잖아요. 네. 이제 뭘 원하시냐, 뭘 알아보고 오셨냐, 이제 그거에 맞춰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진짜 전략적으로 1년 내로 이 브랜드나 이 케이스는 무조건 성공시켜야겠다라고 잡고 있는 또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의 경우는 저희 전략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적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좀 최대한 맞춰드리지만 넌지시 말씀은 드리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결정은 이제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도 결정은 어쨌든 그쪽의 몫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갖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게 이제 모든 기업한테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이제 그런 기능을 요구해 주시고 적정 대가를 지불하시는 곳들한테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 크리에이터 분들도 결국에는 광고를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제 받아볼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누리라운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 보상의 경험이 원더풀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으로 보면은. 원더풀까지는 아니고요. 낫배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MCN이나 매니지먼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나만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떠한 강제적인 조항도 없고 그분들이 좋으면 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버는 창구가 딱 누리라운지처럼 생긴 느낌인 거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미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발전한 나라들에는 되게 이미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목표에 맞게끔 그 서비스를 쓰고 싶어도 그 서비스 안에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관심도를 지닌 크리에이터들이 적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 틈새를 어느 정도 공략해서 이제 저희만의 어떤 버티컬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누리라운지 같은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 써봤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못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기반이 없었죠. 아예 기반이 없었죠. 기반이 맞아요. 없었죠. 네, 네, 네. 네. 그때는 그렇게 크리에이터들의 숫자가 잡혀 있지도 않았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이런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화장품을 사주는 뭐 우리 식품을 사주는 우리 앨범을 사주는 그냥 고객으로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고객과 기업 사이에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누구도 이 집단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나 이 집단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아젠다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네. 말씀하셨었던 거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API까지 다 연결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그 정도의 규모로 갖고 있는 업체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뭐 네. 30만, 40만 뭐 이렇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들 많이 있고요. 네. 저희랑 뭐 같은 섹터나 경쟁으로 엮이는 서비스 회사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의 접근은 조금 더 좀 차별화 시키고 싶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화장품 좋아하는 유저들 네. 이렇게 전 세계 정도로 1억 명 이상의 유저풀이 있기 때문에 K뷰티가 이렇게 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엔터 뭐 등등등 하면은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적 코드에 관심 보이고 반응하는 그 유저 집단이 한국 인구의 뭐 거의 10배는 될 거예요. 더 되겠죠. 그럼 그 중에 1%만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라고 해도 그렇죠. 그냥 수백만 명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수백만 명이 누구인지는 플랫폼 회사들만 아는데 플랫폼 회사들은 그냥 광고를 통해서 돈을 받고 연결해 주는 것만 하는 거지 그들의 면면을 분석하거나 제공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일부라도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활용도를 연구하고 연결하는 일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 마켓 핏도 찾은 것 같고 양 사이드, 투 사이드를 어느 정도 이제 다 보면서 테스트를 해서 쭉 가고 있잖아요. 이제 누리라운지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들을 대표님께서 넥스트 스텝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퀀텀 점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몇 가지 전략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만들고 싶은 그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규모는 한 10만 명 정도 됐을 때 한번 크게 점프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관심도가 있는 크리에이터들 10만 명이 모여서 이제 한국 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데 분명히 이것도 어느 정도 리밋이 차면은 수요가 줄어들 거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뭐 무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이라는 문화적 코드에 관심을 가지고 누리라운지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한 10만 명 단위가 되면 근데 그들은 저희가 되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쌓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 기업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나라로 확장하면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라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럼 그런 나라들에게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하면서 했던 마케팅 방식을 팔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거에서 저는 한 번에 퀀텀 점프 기회들이 올 건데 이런 일을 이제 미국에만 하느냐? 네. 일본에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동남아도 할 수 있고. 그럼 또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미국 진출하고 싶을 때 누리라운지 US 커뮤니티 쓰는 것처럼 미국 기업이 일본 진출하고 싶을 때 누리라운지 재팬 커뮤니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촘촘히 전 세계에 있는 커뮤니티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파급력 이거를 하나 꿈꾸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유통을 연결하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크리에이터들은 다들 속성이 달라요. 누군가는 진짜 유명하고 예쁜 거, 잘생긴 걸로 자기 영향력을 파는 사람도 있고 뭐 팔로워 수는 적지만 컨텐츠 퀄리티가 진짜 기깔나게 좋은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뭐 넓은 트래픽에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나를 좋아하는 딱 100명은 무조건 날 지지하게 만드는 작은 규모의 영향을 끼치는 분들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중에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거나 사람들 음.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는 속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세일즈 크리에이터들. 음.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저희 풀에 되게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네. 크리에이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실제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해 나가게 될 때 저희는 이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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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출의 미래는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서 이제 수요처를 찾는 게 아니라 수요를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는 거거든요. 수출을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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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세일즈가 가능한 크리에이터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교육하고 또 결합시켜서 결국은 이제 이들의 추천에 의해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 어떤 기능을 되게 강화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거기서 생기는 또 네. 파급력이 생기겠죠. 누리라운지에서 크리에이터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거? 저는 보시나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왜냐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 그런 메이커로서의 네. 역량까지 있어서 성공한 소수의 케이스가 있는 거지. 맞죠, 영향력이 진짜. 있는 크리에이터가 다 좋은 메이커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메이커가 돼서 자기가 마케팅 비에 소진 없이 물건을 밀어낼 때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그러네. 기업이 끼고 이걸 수익을 나눠야 하는 주체가 늘어날수록 네. 효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냥 하다못해 연예인이 직접 물건을 내서 팔아도 물론 뭐 그쵸. 팬디뷰티나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들도 많지만 이제 그저 네. 그런 연예인들이 물건을 만든다고 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스터 비스트나 이런 식의 정말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브랜드를 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게 가능한 크리에이터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극소수겠죠.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된 케이스를 부정하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성공적이지만 모든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 네. 근데 반면에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요. 많아요. 네.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 면담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브랜드도 해봤고 그 한국 사업을 잘 아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한 열에 4명 정도는 저도 브랜드 내고 싶어요 해요. 열에 4명 정도는 거의 반이네요. 거의 반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당신은 브랜드로부터 돈을 받는 거에 익숙했잖아요. 네. 근데 당신 브랜드를 만드는 순간 제품을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되고 내 제품을 홍보하는 데 돈을 또 써야 된다. 근데 브랜드로부터 돈을 받는 어떤 B2B 사이드의 거래에만 익숙하던 분들이 사실은 동료 크리에이터들한테 몇 번은 나 거 홍보해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받던 버짓을 역으로 쓰라고 하면 그치. 절대 못 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제조의 영역은 또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30억 그치. 박을 수 있으면 하시라고 맞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고부터 한번 MOQ 찍으면 그럼요. 억이잖아요. 저도 못 하겠는데. 와, 그래도 반이나 네. 생각을 하긴 하시지만 하긴 해요. 다 하긴 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대부분? 고맙다고 하시죠. 그쵸. 아, 저 10억 아낀 건가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가시죠. 진짜 많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분들은 또 하세요. 네, 그러면 네. 저는 또 뭐 원하고. 그렇죠. 이게 대표님께서 보실 때 결국은 한국의 어떻게 보면 K 컬처, K 팝, whatever we call 그냥 어떤 식으로 부르든 어쨌든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해외에서 수출돼서 결국 이런 기회들이 열리고 이랬었던 거잖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었던 그 다른 나라들에서 기회가 창출되고 이런 것들의 교두보 역할을 한국이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도 지금 시작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성숙 단계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기 정도 네. 됐다고 보거든요. 중기 정도 됐다고 보고 시작점은 우리 함께 그렇죠.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네, 네, 네. 그때가 아마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중기인 게 이제 어떤 문화든 반복 소비하는 그 습관이 형성된 유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K-뷰티나 뭐 한국 음식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좀 만들어졌다의 단계다 보니까 아예 초기는 아니지만 이제 한 중기로 넘어가는 어떤 시기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다른 문화로 넘어갈 그쵸. 때가 아마 변곡점이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아직은 한 5년이든 10년이든 더
이 네. 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음. 사실 그런 예측이 아니었으면 누리라운지를 안 만들었겠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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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저는 거기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쵸. 아, 좋은 인사이트네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운영하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원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한데 대충 생각해 보면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통통 튀는 MZ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따른 좀 팀 매니징 하는 방법, 뭐 어. 하이어링 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팀의 HR 컬처 같은 것들. 저희는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니까 개발팀이 좀 강하게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 클라이언트가 다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MZ 세대나 뭐 외국인 분들이 사실 그런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하기 어려워서 네. 조금 더 이 한국 기업 생리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서 좀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매뉴얼로 하는 영역을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한 몇십 명은 엑셀 파일로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볼 수 있는데 이게 몇만 명, 몇천 명 되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스테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각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 오퍼레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팀과 이제 미국 현지에 미국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아. 일본에도 일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팀이 있어서 그 현지에 있는 크리에이터들과의 소통이나 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 그 오퍼레이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중요하게 저는 가치를 두고 있고요. 그 미국이랑 일본의 조직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인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봤는데 네. 역으로 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한국 시장에 법인 내서 음. 내가 이 시장 장악하겠다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 예. 예, 예. 예를 들자면 한국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강성하고 인지도가 생겼어도 네. 미국 시장에 가서 진짜 제가 직접 가서 몸빵해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알고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협업하지 않으면 저는 시간을 되게 많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랑 핏이 잘 맞는 그 파트너를 찾고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한국 커뮤니티, 미국 커뮤니티 열었고 일본 정도 열었잖아요. 저한테 DM으로 야, 왜 스페인 안 열어줘? 뭐 왜 이탈리아는 안 와? 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와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디를 넥스트로 가야 되냐에 대한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넥스트는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당분간 안 움직이고요. 지금 진출한 곳에서만 해도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아직은 없어요. 네, 예. 일단 여기에서 기반을 먼저 쌓고. 기반을 좀 먼저 쌓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동남아를 다들 흔히들 얘기하시는데 동남아가 당연히 그 모바일부터 사용했던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풀도 크고 하지만 저는 좀 저희가 진출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쵸. 그쵸. 현지 파트너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혹시 파트너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혹시 좀 있나요? 딱 이런 파트너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파트너십도 뭐 결혼 같아서 연애 같아서 그 시기에 딱 핀 맞는 사람이 만나야 맞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진다 한들 맞아. 어떻게 만나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감사하게도 미국에서도 뭔가 그런 핏이 잘 맞고 가치관이 맞고 네. 역량이 맞고 이러는 팀이 만들어져서 네. 같이 부스팅하고 있고 일본도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건을 정해놓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운을 잘 캐치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네. 대신에 당연하게 저희 커뮤니티의 비전에 동의가 돼야 되고 그쵸. 네 그러면서 이해도도 있으셔야 되고 역량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옵션에 없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조직은 사실은
이제 크리에이터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섬기거나 잘 이렇게 돕거나 해야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분들과 이걸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비즈니스 사이드에 셋업이 되어 있는 뭐 그런 팀을 더 선호하죠. 현재 파트너분들은 좀 더 기업 쪽에서 네.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중심이 된 느낌이겠네요. 이미 누리라운지 앱에서 이미 크리에이터들 그 국가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국가든 런칭하면 네. 이제 기업의 수요를 모아서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건 이제 자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노하우가 되게 많이 쌓였고 네. 이제 이거는 시간과 어느 정도의 버짓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것도 다른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 쪽을 잘 할 수 있는 분들과 협업하는 게 저희는 또 더 시너지가 나는 영역이죠. 아, 좋네요. 그 혹시 지금 이제 내부에 한국에 있는 본사 직원분들을 이제 채용하는 어떤 부분이나 방법이나 아니면 회사의 독특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희는 요즘에 좀 불고 있는 게요. 저부터 시작을 한 건데 네. 이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컨텐츠 만들라고 독려하면서 왜 너는 안 만드냐. 그래서 저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그래도 작더라도 계속 만들어내는 문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현재 버전에서는 글로벌 크리에이터와 기업들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좀 이 둘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보시면 저희 회사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네. 외국인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고 역량이 있는 좀 한국인 분들이 더 많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현지에 오히려 외국인 분들과의 협업을 더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을 잘 이제 돕고 서포트할 수 있는 좀 그런 쪽 기능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브랜드나 제품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고 마케팅 쪽 관심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내부에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 누리데이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게 되면은 직원분들도 총출동해서 그걸 하나요? 아, 이렇게 총출동 시켜봤는데 네. 너무 비효율이고요. 개발자분들은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러니까 저희 핵심 가치 중에 어쨌든 교류라는 영역에서 크리에이터들과 실제로 컨택을 하고 만나보는 경험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순번에 따라서 좀 꼭 참석하도록 독려하긴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경험을 쌓고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도록 좀 유도하는 편이고요. 좋네요. 네네. 아, 갑자기 옛날의 기억들이 스쳐나가는데 아무튼 저희는 배달을 했었으니까 배달을 다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옛날의 과거가 아무튼 그것도 whole different story.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했었던 질문들은 이제 거의 다 커버를 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자면 언제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제 인생 전체에서요? 아니면 사업에서랑 인생 전체? 인생 전체에서면은 아기 낳기 전까지는 이제 사실 뭐 결혼이나 이런 가정을 꾸리던 순간인데 아기를 딱 낳고 나서는 아기를 만났던 순간이 사실 저희 아들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고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근데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누리하우스를 설립했을 때부터 한 3, 4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과거의 경험들이나 어떤 기억들이 있어서 막 뭔가 제가 해야 되는 도전에 딱 핏하게 뛰어들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주변에서도 이제 얘가 뭐 할지 기대하는 눈빛 또 실망하는 눈빛 이런 것도 다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런 시간에 체력은 계속 지치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저희가 하려는 도전이 의미가 있다라는 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생기고 효용감을 느끼다 보니까 힘들지만 요즘에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은 언제로 뽑을까요? 월급 주고 나면 통장에 500만 원 남는 아. 순간 뭐 그런 거 기억하세요? 있으셨죠?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네. 네. 이거 다음 달 월급 어떻게 주지? 이런 고민하던 뭐 그런 순간들인데, 네, 근데 그냥 뭐 못 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동력을 좀 잃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좀 못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창업하면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에 있는 거 보면은 네. worth it 한 경험이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이때까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노력은 하고 비전은 설파하는데 네, 결과 나오기 전까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 기간이 참 견뎌내는 게 창업자들이 가장 좀 힘든 것이 그쵸.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인재 시작점에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던 뭐 비전도 좋고 가설도 좋고 뭐 소규모의 어떤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서 증명도 했고 이제 실체도 좀 만들어졌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가야 될 길에 인재 시작점에서 조금 달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고 네. 또 뭐 갑자기 저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막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갖게 될 순간도 올 텐데 그래서 네, 좀 저도 지금은 네. 이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네. 이제 가보자. 요거에 마음에 가깝고 아까 이제 녹화하기 전에 대표님이랑 나눴던 얘기도 네. 결국은 운이다. 맞아요. 결국 운이다. 결국은 운이다. 네, 맞아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대표님 이제 새로 이제 창업 시작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오래 알기도 했었지만 뮤추얼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 친구들 다 투자 들어갔었던 친구 대현이 그 김대현 네, 너무 친한 친구죠. 너무 대현이도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대표님 이제 서포트 했었을 때도 사실 큰 걱정 없이 했다라고 얘기는 듣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다들 이제 기대가 엄청 있었었고 그 기대를 사실 어깨가 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잘 견뎌내고 보란 듯이 증명을 해주셔서 참 대현이가 참 뿌듯해하지 않을까. 네.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한국 와서 같이 양꼬치 먹으면서 네.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대견하다. 그렇죠. 믿어줘서 고맙다. 맞아요. 그게 참 VC로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사실. 네. 필요한 돈 제공해주고 믿어주는 거 정도. 근데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조그마한 자영업 속성을 지닌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바둥거리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만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일 자체가 되게 소중하고, 네, 거기서 또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 진짜 저는 피벗을 계속 해갖고 지금 너무 멋진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아무튼 저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날려보고. 아니요, 대표님 지금 운이 온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께서 그 회사에 갖고 계신 어떤 HR 문화 중에 좀 코어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동료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 그 전략 이사님은 저랑 10년 된 친구고요. 또 저희 비즈니스 총괄 이사님은 전 직장에서 함께하던 동료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에서 지금 사업 총괄하는 본부장님도 저랑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 교류하던 분인데 이제 어떻게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이랑도 되게 좋았던 에피소드가, 저는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친하게 가끔 조언도 나누고 교류도 하고 했던 분이 막상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함께 하게 되니까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되게 긴데 함께 동료가 돼서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여정이 창업자가 모든 걸 독식할 수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잘 배분하면서 그 성공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성장의 경험도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그 후자가 더 이상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누리하우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와서 다양한 경험하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서 좀 한 시대를 살아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뒤에 트렌드도 까먹고 나이도 들고 이러면 당연히 기업은 쇠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시기를 함께 보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 기억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좀 뒷단에선 잘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대표님께서 그거를 지금 계신 직원분들, 팀원분들에게 시간을 쏟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네.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있는 네, 중이다. 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네, 그 정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뉴욕에 있었을 때 정세주 대표님이 팀원분들한테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론 그 레벨이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저도 똑같이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참 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참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었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얘기 못하는 것들이 그럼요. 같이 있잖아요. 네. 뒤에서 이렇게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다가 네. 앞에 가서는 자 이제 가시죠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참 그래 대표님은 팀원분들이랑 잘 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거가 진짜 큰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사업적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는 저도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그 좋은 동료들과 함께 교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더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맞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서 뭐 저희는 저만 보면 솔직히 비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함께하는 팀을 보면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서울콘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오세훈 시장님 나와서 하셨던 얘기도 좀 궁금했었는데 작년이 서울콘이라는 행사가 1회였고요. 거기에 저희가 하나의 섹션을 맡게 됐었어요. 10개 브랜드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좀 해놓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한 300명 가량 초청해서 좀 소규모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콘의 취지 자체가 그 되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알리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도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도시 차원에서 그걸 좀 지원해보자라는 어떤 취지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원하는 영역에서 뭐 케이팝도 있지만 뷰티나 이런 서울을 좀 대표하는 산업들을 연계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뭐 저희가 하려는 취지랑도 잘 맞아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1회 서울콘에 네. 그 외국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 세션에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쪽 세션들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 외국인 정체성을 가지시면서 크리에이터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주목을 받았었고 덕분에 올해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DDP에서 두 번째로 큰 홀에서 하루 종일 한 100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 분들 네. 아마 계속 인입하실 거고 거기서 저희 커뮤니티 행사도 하고 네. 또 좀 화장품 브랜드들 네. 참여해서 이렇게 자기들 기업 소개도 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제일 주목하는 어떤 지점은 사실은 오프라인 전시회나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네. 우리 전시 공간에 누가 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100명 왔다 간 것 같아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려는 거는 거의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 누리라운지 앱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 네. 거기서 QR만 찍으면 네. 이 부스에 누가 왔다 갔고 네. 어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DB 제공을 다 해드리고 네. 네. 그걸 토대로 크리에이터 분들과 기업들 간의 연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걸 기능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조금 오프라인 기반한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교류를 좀 발전시켜내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연말에 한번 오세요. 연말 초대드릴게요. 언제? 12월 30일 날 합니다. 12월 30이요? 네. 딱 진짜 연말이네요. 딱 연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좋습니다. 좀 12월 초에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그 연말에 서울에서 그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쪽의 기획으로 네, 그래서 휴가 네. 못 갑니다. 그러네요. 준비하느라 바쁘시겠네요. 네, 너무 바쁩니다. 네. 와.
그 누리라운지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사업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이? 서울코는 SBA라는 그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네. 실제로 지원도 해주시고 저희도 출자를 많이 하죠. 출자도 해서 가는. 네, 저희도 이제 자원을 써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예, 이제 10년 전에 출장 다녀보면 막 여기 너무 좋다 이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출장 다니면 서울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도시가 돼서 네. 여기를 좀 잘 알리는 일에 저희도 동참하고 싶고 네. 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찍으면서 이 팟캐스트의 경험을 좀 리뷰를 남기면은 어떻게 좀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저한테 아직 운이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네. 시기적으로 만약에 한 4개월 전에 음. 저한테 이걸 찍자고 했으면 저한테는 이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거고 정리할 시간도 없었을 건데 딱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팟캐스트 출연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내부적으로도 좋은 시기에 제안을 받은 것 같다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지나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가 딱 그 뉴욕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리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 다행히 네. 인터넷이 되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네, 카카오 네. 채팅 막 하면서 쓰긴 해가지고 단절된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네. 이제 그래도 뭔가 한번 쭉 생각을 쫙 정리해 보는 경험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본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대표님을 다음 게스트 때문에 많이 연락을 드리긴 하겠지만 혹시 지금 생각나는 다음 게스트 분이 있나요?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면은 좀 더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저희가 구독자가 유튜브가 제일 많으니까. 창업자분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 대표님들 많이 알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성향이 이렇게 출연하는 걸 좀 좋아하실지 아닐지는 한번 여쭤보긴 해야 돼요. 또 이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라 밝히진 않는데 네. 네. 이제 물어보고 네. 카톡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카톡 보내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랜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